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면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여당은 최대의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며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어제 공교육을 멈추고 거리로 나선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며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원과 학생, 학부모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교원의 심리 회복과 치료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과일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둔화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시가 남산 일본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서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미술가 이목상 씨의 조형물을 철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해 오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늦더위가 찾아와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예년보다 4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전남 서부 남해안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강원 영동에는 약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과일값이 큰 폭으로 올랐고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둔화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3.4% 올라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둔화한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지만 1.1%포인트 올라 다시 3%대로 오른 겁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올라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과일 물가가 13.1% 상승해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사과가 30.5%, 복숭아는 23.8%가 올랐습니다. 7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돼 1년 전보다 석유류 가격 하락 기여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반면에 전기, 가스, 수도료는 21.1% 상승하며 한 달 전과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9%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로 석유류, 농산물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지난달과 같은 3.9%, 3.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추석이 있는 이번 달에도 물가 상승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대 성수품 가격을 작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태풍의 위험이 남아있는 데다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 선물 가격은 40센트 오른 배럴당 85.95달러를, 브렌트유 11월 선물도 45센트가 올라 배럴당 8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유가의 최근 상승세는 오페크 플러스를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이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수일 내에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데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YTN에 출연해서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주거 문제라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이 저금리 대출이나 공공분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대출 소득 기준을 1억 3천만 원까지 대폭 완화하고 육아 휴직 급여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원단체를 만나 9월 4일 추모제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을 만나 추모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를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권 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이 9월 4일 추모제에 휴가를 내고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징계 예고에도 전국에서 12만 명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며 교사들의 단결된 행동이 정부의 탄압을 이겨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교육부의 징계 방침 철회는 당연하다며 이제는 교권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3명 가운데 2명은 학교 안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녹색병원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교사 3,50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6.3%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언어폭력 가해자를 묻는 질문엔 중복 응답으로 63%가 학부모, 54%는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38.2%는 심한 우울 증상을 호소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16%에 달했습니다. 서울시가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민중미술가 이목상 씨의 위안부 관련 조형물을 오늘 강제 철거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위안부의 아픈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 굴착기 한 대가 견고한 조형물을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작가 이목상 씨의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작품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새벽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이루어진 철거 작업은 3시간 정도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서울시가 작품을 철거한 건 임 씨가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두는 건 공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성추행 작가의 작품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기념의 터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억의 터 조형물을 마지막으로 서울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씨의 작품 6점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억의 터 조형물 철거가 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림과 글귀도 들어가 있다면서 임 씨만 제작에 참여한 게 아니라고도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전날 반대 집회를 열면서 철거 작업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철거 저지에 대비해 현장에 인력까지 배치했지만 시민단체들이 현장을 찾지 않아 철거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생업상 일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거 이후 SNS에 글을 올려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성추행을 인정한 작가의 작품 철거를 막고 있다면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억의 터 자체는 유지하되 작가에 대한 검증을 거쳐 대체 작품을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사용량은 줄고 있지만 소아에게 쓰는 항생제가 성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가 낸 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연보를 보면
재작년 한 해 동안 15살 미만 소아의 항생제 사용량은 평균 2,000여 DOT로 성인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반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3배 정도 높게 항생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투자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 등 혐의를 받는 일당 2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인 5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다단계 조직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해외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다며 투자하면 원금의 3배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6,600여 명에게 1,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난 뒤 달아나다가 추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대전 선화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골목길로 도주를 시작했고 주차된 차 3대를 더 치고 3km 정도를 달아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화성의 한 반려견 번식장에서 끔찍한 학대가 벌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조된 반려견들은 모두 경기도 안에 있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비좁은 쇠창살 안에서 오로지 번식만을 위해 연명해 오던 작은 생명들. 따뜻한 손길은 처음인지라 생소하고 어리둥절합니다. 생지옥에서 구조된 반려견들을 위한 수송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목적지는 여주의 반려견 복합문화 공간인 경기 반려마루입니다. 아직 시설이 정식 개관 전이지만 580여 마리가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품종과 성별, 건강상 특이사항을 메모한 뒤 이름표를 부여받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연신 고개를 떨구고 눈을 피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발을 동동거리고 손바닥을 핫하가면서 반가움을 표시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구조된 개들의 평균 연령대는 8살. 하지만 대부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3, 4개월 된 강아지처럼 몸집이 작습니다. 얘는 일단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예, 눈이 벌써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번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몸을 많이 해줬겠구만. 치료를 받다 숨진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던 4살 배기 포메라니안 한 마리가 도착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집중 치료가 필요한 50여 마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쾌적한 공간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상 관찰하고 육안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조금 우리 아가들이 진정되면 그때 더 정확히 질병 검사를 우선 할 겁니다. 반려마루엔 입양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 반려견들이나 반려동물은 팔고 사는 상품이 아니라 입양을 하고 사랑과 애정으로 키우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생태계를 우리 사회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예방접종과 치료, 중성화 수술까지 모두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 입양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광장 13m 아래 숨겨져 있던 천여 평의 지하 공간이 40년 만에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사이에 지하 2층 미개방 공간을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시민에게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40년 전 공사 후 남겨진 지하 공간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이번 행사는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됩니다. 또 서울시는 이곳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시민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받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두고 공개됐던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첫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당시 인터뷰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낙선을 위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도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2022년 대선 최대 공작 사건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진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단식 엿새째인 이재명 대표는 윤 정부를 겨냥해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군부 독재가 사라진 자리를 검사 독재의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며 독재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며 윤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파문이 커지고 있는 김만배 씨 가짜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여야 목소리 듣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돼야 합니다. 문제는 이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들먹이며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하고 이슈화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 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진짜 뭔가 어떤 기획된 허위 보도가 갑자기 이제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진위 여부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과거에 그러면은 어떤 인터뷰라든지 과거의 보도가 무조건 다 허위였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 대선 직전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두 분 다 기억하실 텐데 대통령실의 오늘 첫 입장을 보면요,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녹취를 해서 더구나 인터뷰 녹취를 해서 대선 그 투표를 이틀 앞두고 사실은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걸 또 받아서 대대적으로 MBC, KBS 등 공중파가 이제 방송을 했으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허위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 대선에 서로 박빙의 상황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좀 신중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국힘에서 주장한 대로 공작 정치였다 그러면은 그 배후가 있을 것이고 또 김만배가 저는 허위 진술을 이야기를 하도록 한 어떤 세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캠프 쪽에 어떤 사람하고 내통을 하면서 저런 허위 내용도 맞추고 맞추고 또 저것이 폭로되는 시점도 맞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공작 정치라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곧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저 이야기가 느닷없이 나온 배경이 뭘까? 오히려 공작 정치가 아니라 수사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커졌던 배경 중에 하나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찰의 주장입니다.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이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1억 6천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고 신학림 전 위원장은 아니다. 영구 담긴 책을 3권 팔았고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배후를 밝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배후가 밝혀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에 인터뷰가 된 게 대선 그 전해, 그러니까 2021년인가? 21년 9월이요? 1년 9월에 첫 인터뷰가 있었고,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이재명 후보한테 약점이 대장동 의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선에 꾸려갈 이제 대체갈까? 거기에 핵심이 김만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신학림 그 씨가 그 김만배하고 같은 언론사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 인터뷰를 해놓고 숨기고 있으면서 차근차근 제가 노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뭐 일부에서 좀 예를 들면 JTBC에서 2월에 또 그걸 보도를 하고 그걸 또 받아서 이재명 대표는 뭐 커피 타준 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 대선 토론회 할 때 그렇죠. 근데 그 김만배의 그 발언 내용을 보면 그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영 씨한테 앞으로 대장동 이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신학림 씨한테 이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든지. 그리고 신학림 씨 책이 무슨 대단한 책이라고 1억 6천만 원씩 주고 세 권을 삽니까? 혼맥에 관한 이런 건데 그건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이건 정치 브로커, 정치 사기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김만배라는 사람은 50억도 그냥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50억 클럽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50억도 주는 사람인데 뭐 1억 정도야 줄 수도 있죠. 그것도 뭐 책값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냥 여당은 정치 공작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만배와 이재명 사이에 어떤 관계가 모종의 관계가 있을 듯한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이것을 뭔가 엮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사 공작 차원의 이런 주장이라 봅니다. 집권 야당이 이런 정도 이런 사안을 가지고 공작 정치라고 했을 때는 특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납득될 만한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없고 단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그 시점에 마치 또 다른 어떤 비리의 프레임으로 이걸 엮으려고 하는 그런 수사 공작의 그런 냄새가 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고 그러면은 그럼 빨리 이거 특검합시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종일관 이 대장동 사건의 출발점이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특검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특검을 거부를 해서 지금 패스트 트랙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거 그냥 진작에 특검을 받아서 이거 수사를 했더라고 그러면은 밝혀졌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 개인 사견이지만 안민석 의원의 빨리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특검 요구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특검을 특검하면 해야 다 될 밝혀질 사안이다. 거예요. 다 밝혀질 거예요.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는데 이용호 우선 의원께서는요. 그 전에요. 이제 김만배라는 사람이 50억을 막 뿌리듯이 줬다.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 정도는 그냥 책값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막 주지는 않고 틀림없이 대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신학림 씨한테 언론재단을 100억 들여서 만들겠다 이런 제안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이게 대가로 오간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사후에 입을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 책값으로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한 것 같고 그 신학림 씨하고 김만배 두 사람 사이 어떤 거래하고 이게 민주당하고 어떤 근거가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잖아요. 대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돌려볼까. 조우영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나와서 이걸 근거로 해서 몸통이 윤석열 후보다.
그 당시 처음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하는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가지고 믿고 예.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치밀한 정치 공작이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리고 대선 3일 앞두고 뭐 이게 이제 녹취록 그러면 파장 있잖아요. 뭐 예.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고 네. 이래서 저도 사실 그 비슷한 유사한 사례로 당한 적이 있어요. 미리 유세 때 뭐 제가 말 몇 마디인 걸 갖고 짜집기 한 다음에 그 유튜브로 만들어서 뿌리고 그걸 받아서 다시 당의 논평이 부대면 정도 나오고 예. 또 그걸 보도자료 내고 상대가 나중에 그 투표일 며칠 앞두고 쫙 뿌리고 이게 시나리오인데요. 예. 이게 좀 확대됐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김만배 녹취록의 배후에 이재명 후보가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선거 막판에 이용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작 정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온 내피셜만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죠? 아니 그게 예. 그냥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동에 기획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인허가 해준 사람은 이재명 후보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 갖고 저는 그 나름대로는 뭐 의견 교환을 했거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심전심이든지. 그래서 명확한 뭐 증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대장동 것이고. 비리와 네.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관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있거나 근거가 있거나 이재명 시장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장동 폐지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현동으로 가고 있어요. 예. 거기서도 부족할 듯 하니까 대북 송금까지 아니 지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재판이 백현동은 그 다음에 문제고 이 당시에는 결국은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대장동 의혹이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민주당에서 물타기를 할 것인가. 거기에 김만배가 말하자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거기에 신앙님을 끌어들이고 녹취록 갖고 우리 까자 한 거예요. 사실은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사실은 뭐 놓고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왕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예전에도 김대중 후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폭로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많이 그렇던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니까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검을 지금 거부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특검 주장이 나왔으니까 특검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민주당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제가 지도부라면은 예.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그러면은 이거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예. 공방하지 말고 공작 정치라는 그런 프레임 씌우지 말고 당장 특검하자고 저는 특검이 아니라요. 이미 예. 수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제 검찰에서 해서 그래서 사실 체포동의안도 2번씩이나 왔었고 근데 사실은 뭐 다 방탄돼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이 걱정이 돼서 사실 단식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래 놓고 무슨 특검을 해요. 우선은 이거 갖고 이제 수사를 마지막까지 잘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민주주의가 다 망가졌고 공부 독재가 사라진 자리를 검사 독재의 칼날이 지금 대신하고 있다. 독재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 시작하는데 지금 그런 양상인 것 같다고 빗대서 지금 윤 정권을 비판한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을 올린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문제요. 네. 어쨌거나 이제 특검을 두려워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두려워하는 측이 지난 대선 때 토론회 때도 찔리는 게 이야기입니다.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 전국은 대통령의 이념 전쟁 이 프레임이 좀 갇혀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의 먹고 살 문제, 민생 문제, 국가의 커다란 아젠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고 철진한 이념 전쟁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지금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지난주 이제 간토 대지진 100주년 맞아서 일본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조청년이 포함된 모임이 주최한 행사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것을 놓고서 정치권 논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반국가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비난하는데도 회의원이 앉아서 동조한 행위, 이것만으로도 반국가, 반대한민국 행위이고 국회의원 제명 사유일 것입니다. 근데 저희 당은 따로 입장이 없습니다. 윤리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잘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미향 의원은 지금 현재 소속은 이제 무소속입니다. 가서 아무 행위도 오늘 하지 않았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 헌화하고 왔다. 난 당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만 탈당을 했잖아요. 예, 무소속입니다 지금. 예. 저는 윤미향 의원이 저 행사에 간 거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예. 조총련이 포함된 행사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의원이 갔으면 저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윤미향 의원은 그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사에 신중했어야 되는데 행사장에 갔는데 총련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그 행사를 빠져나오는 게 저는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는데요. 예. 그걸 미처 판단하지 못한. 모르고 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았을 거라고 알았을 예. 근데 그 판단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저 윤미향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저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가지고 집권 여당이 총동원돼서 그다음에 용산까지 이렇게 집중 포화를 해낼 만한 사안인가 과유불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왜 저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홍범도 장군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큰 전제 싸움이 붙었지 않습니까? 잠시 뒤에 그 부분도 이야기할 겁니다. 예. 친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예. 그리고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한, 물타기 위한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희생양이 저는 윤미향이가 되고 있고 윤미향 의원이 딱 걸려든 거죠. 저는. 그렇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 보낸 공문에 북한식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알고 참석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용 의원님? 당연히 알고 참석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건 오늘 뭐 해명을 했지만 해명이 아니라 사과하고 사실 윤미향 의원은 우리가 오래 기억하겠지만 그 처음 비례대표 민주당으로 시작했잖아요. 예. 민주당의 같은 식구나 뭐 또 진배 없는 그런 분인데 처음에 그 위안부 관련 단체에서 나중에 지금 1심에서 공금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그런 일부 상황이고 유죄됐죠.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또 윤미향 의원은 남편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좌관도 사실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그런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의원의 생각은 아마 조총련이라고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으면서 그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명을 보니까 뭐 100개 가운데 하나가 조총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100개가 아니라 1000개라도 그 단체들은 비율 친북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민단 이제 조총련과 반대 단체가 민단이거든요. 그래서 늘 양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헌법 46조에 보면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서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생각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의원은 아직도 시민단체 좌파, 친북단체에 어떤 활동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어저께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윤리 제소에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김남국 의원도 뭐 보니까 뭐 그것도 뭐 안 되는 거 보면 그냥 제소 자체가 정치적 어떤 그 이벤트 행위일 뿐인 것인데 윤미향 의원은 본인이 아마 이제 내년 뭐 5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돌아갈 자리는 그런 좌파 좀 그런 시민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행위 엄정 대응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반국가 행위 정치 진영 관계없이 모두
모든 국민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 발언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을 겨냥한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 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단체라는 말을 듣고도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니 저기에 대해서요. 예, 안민석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윤미향 의원의 저 처신을 두드러날 생각 결코 없어요.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부적절한 저의 행동에 대한 비판만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정 비판받아야 될 것은 반성해야 될 것은 집권 여당이에요. 왜냐하면 올해는 간도 대학살 그게 뭡니까? 일본인들이 해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 수만 명이 학살을 당한 누명 쓰고 학살당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건입니다. 그게 올해 100주년 되는 해에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뻥끗 못하는 집권 여당 스스로가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조총련 행사에 있었고 사실 우리 민단 행사도 있었죠. 민단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는 아예 공식으로 국회에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한일 의원 연맹의 회장인 정진석 의원 그리고 또 간사장이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도 갔어요. 가서 우리 국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대신해서 가서 참배하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간토 퇴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입장 발표, 특히 최근에 실질적으로 학살 당한 그런 증거 자료들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민족의 자존을 걸고 일본에 항의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어야 되는 아니 것이죠. 이제 100주년 됐잖아요. 100주년 돼서 제가 할까요? 이 부분을 그건 여야에 상관없이 이건 일본의 그 당시의 만행은 규탄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전제가 돼 있고 100주년을 맞아서 가서 추모하고 다시 일본 애들 쪽으로 봐서 사실 항의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행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안민석 의원님도.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대통령실이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서요.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듣고서 이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후보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이냐 아니면 그대로 둬두느냐라는 논쟁 같지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국군의 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국군의 뿌리 하면 당연히 상해 임시정부가 1940년 9월에 만든 광복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다. 이게 상식으로 다 굳어져 있던 겁니다. 이걸 누가 흔들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흔든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이번 보궐선거가 아니라 내년 총선도 홍범도 선거로 치러야 됩니다. 우리 망합니다. 여기서 자꾸 홍범도 키우면은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나서야 돼요. 더 절박한 문제가 뭔지 모른다. 현 정부는 왜 갑자기 그 철지난 이념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느냐 해서 굉장히 분위기 안 좋고요. 홍범도 선거되면 부산도 다 져요.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이잖아요. 근데 이 홍범도 선거가 되면 내년 총선 부산도 다진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민생이 어려운데 여야가 이런 정말로 이념 논란하는 것이 한심해 보여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거듭 이념 강조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저는 정율성 무슨 저기 추모한다고 무슨 기념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광주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냥 그것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홍범도가 나와서 정율성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홍범도 지금 선거가 되면은 부산도 다진다는 하태경 의원의 어느 정도 좀 부산까지는 모르겠고 국민들이 정말로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저는 그 대통령이 지금 이념 전쟁을 벌이면서 홍범도 장군을 공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당이 입번금 못하고 어떤 집단 환각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저 내용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여당 의원이라고 그러면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했다가는 다음에 또 공천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흔들고 저 하태경 의원님처럼 뭐 홍범도를 키운다 만다 이게 저런 발언 자체도 부적절을 한 것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럼 봉오동 전투를 봤던 500만 명이 관객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다 공산주의자를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감동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홍범도를 존경했던 겁니까? 네, 하실 말씀 좀 하세요. 하여튼 우리 이 당으로 봐서 사실 정율성 거기로부터 이게 말렸다. 저 뒤에 이게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묵사는 지금 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뭐 하는 것으로 방향을 지금 하는 것 것으로 방향을 같은데 틀었다라는 이게 이 나오는데, 부분이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이거 설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홍범도 장군을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다 했으면 갑시다. 대표님 편하게 단식하시길. 이재명 대표는 하루 종일 단식을 핑계 삼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충성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내팽개치고 인사원 사람들의 출석 체크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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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의 피입을 대항해 버릴 수 없도록 하는 앉아 있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정 기조의 슈퍼는 일반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파시즘으로 가요. 연성 독재로 가는 거죠. 분명히 그 단계가 된 거거든요. 이것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러면서 자신의 사건을 비호하기 위한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국민들께서 이번 사안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진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그러면 최대한 날짜를 조율해볼 의지 갖고 계신 걸까요? 제가 언제나 조사를 피하지 않는다. 협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날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전 조사가 확정되신 거예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표실에서 먼저 일자를 제시할 계획은 없나요? 제시했죠. 11일부터 15일까지 제시를 이미 제시를 해놓은 상태죠.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던데 건강 상태 있습니까? 이제 단식 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력이 많이 손상되고 있고 피로도가 좀 많이 있고 기력이 많이 손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여름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기승인데요.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요란한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서 내륙, 전남 서부 남해안 지역이고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서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는 21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구는 30도, 광주는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